10일 연속 4자릿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제는 비수도권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정부는 비수도권의 사적 모임을 4인까지 단일화하는 방안을 각 지자체가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네, 이르면 이번 주 일요일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신규 확진자가 지금 열흘 연속 4자릿수고요. 거기다가 비수도권 확산세도 지금 심각한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김부겸 총리가 비수도권 사적 모임 규모를 4명까지 단일화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강제는 아니고 권고 사항입니다만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일률적인 기준을 이렇게 제시하는 것 자체가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정 부분 검토를 하고 그에 따라서 조치를 지자체별로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한 이유와 배경으로는 지금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신규 확진자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사실 숫자를 뭐 10명이다 20명이다 이렇게 비교하기 좀 어렵죠. 지역의 인구 규모와 다르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역의 인구 10만 명당 기준으로 발생률을 최근의 상황을 보면 특히 경남, 경북, 충청 지역에서의 이 10만 명당 확진자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이 수도권발 이 감염이 지금 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전파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 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두 번째로 또 객관적인 증거로 이 수도권 지역에서의 이 이동량, 사람들 이동량이죠. 그래서 뭐 차량을 통하든 이제 그런 걸 이제 우리 이 핸드폰을 통해서 이동량을 체크하는데. 수도권 내에서의 이동량은 11%가 감소했지만 실제 풍선 효과처럼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량이 오히려 9% 증가한 것을 좀 유의 깊게 바라보고 이 점을 지금 현재 선제적으로 차단하지 않으면 어렵겠다라는 그런 시각에서 이런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것을 지자체에게 검토하기를 권고했다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게 화요일 기준으로 이제 평일 기준 이동량을 분석을 해봤더니 이제 그러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는 11% 줄었습니다. 근데 비수도권은 이제 9% 증가를 했고요. 이걸 좀 보자면,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함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비수도권 쪽이 거리두기 단계도 덜 올리고 하니까 좀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 좀 많이 이동을 했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 어떤 함의가 담겨 있을까요? 네, 뭐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이건 무슨 어떤 함의를 놓고 보기보다는 이유가 굉장히 많이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 방역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동량이 증가했다는 부분 주목해야 되고요. 이동량이 증가하면 그만큼 접촉의 빈도도 높아지고 감염 위험성도 증가하기 때문에 이 비수도권에서의 이런 감염 위험이 증가하는 이런 양상은 특히 환자가 지금 비수도권을 전파하는 것과 맞물려서 적절한 부분에 지금 현재 예방적인 조치가 없으면 감염이 더 큰 규모를 확산할 수 있겠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비수도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뭐 4명까지 이외에도 저녁 6시 이후 모임 인원 제한도 앞으로 할 수 있다. 오늘 방역당국이 그런 얘기도 했는데 앞서 비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좀 2단계로 격상이 됐는데요. 김해시라든가 강릉시 일부 지자체는 지금 3단계로 격상을 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뭐 휴가철 풍선 효과 좀 우려한 이런 상황일 텐데 이 역시 좀 필요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네, 뭐 당연히 필요한 조치입니다. 사실 이 수도권이 아니라 비수도권의 지역에는 뭐 관광지라든지 또 휴가철에 또 방문하는 곳이라든지 또 그 지역의 특수한 뭐 상황에 맞추어서 방역 조치를 강화하거나 완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4단계 거리두기의 전반적인 모습도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유연하고 합리적인 대책이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특히 이 강릉이라든지 또 김해라든지 이런 부분은 휴가철과 또 관련도 돼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뭐 16일, 17일 이렇게 3단계로 자체적으로 격상한다는 점에서는 방역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필요한 조치라고 보입니다. 네. 지금 뭐 지자체 입장에서 참 곤란할 텐데 또 상권 생각하면 뭐 대놓고 막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오라고 반길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특히 뭐 해수욕장이나 피서지 같은 경우에 좀 마스크도 잘 안 쓸 수도 있고 이런 부분 염려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가시는 분들이 뭐 안 가시면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지만 간다면 꼭 지켜야 할 방역 수칙 어떤 걸 좀 짚어주실까요? 네, 결국 그러한 기본 원칙은 지금 그동안 국민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듯이 밀폐된 곳에서 밀접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족
또 이제 2인 이상 이렇게 여행을 하는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예. 또 설사 그런 휴가지에서의 그런 감염은 결국 식당이라든지 밀폐된 공간에서의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칙적인 이 거리두기를 분명히 지켜주시고 그러한 밀폐된 공간에서의 활동을 자제해 주실 수 있다면 이번에 방역이 혹시라도 곳에서 방역을 철저히 기한다면 휴가지에서도 그런 감염 위험은 좀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자가 검사 키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확산세를 두고 일각에서 이 자가 검사 키트의 위험성이 현실화됐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가짜 음성, 위양성을 통해서 조용한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지적인 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은 의견이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이제 그런 논란이 좀 있었던 것이 기사화가 돼서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 양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진짜 양성이냐 아니냐, 또 혹은 음성을 정확하게 판단하냐, 위음성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 같고 많은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서울대하고 이제 진단검사의학회가 주도해서 작년 12월에 조사한 바에 의한 결과도 발표된 적도 있습니다. 양성률이 좀 이게 낮다라는 것하고 민감도도 좀 떨어지지 않느냐, 또 그런 데이터가 발표했는데 아직 저 데이터는 네. 일부 사람들 갖고 샘플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일반화해서 하기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러한 자가 진단 키트에 대해서 특정 제조회사 한 가지만 보고 일반적으로 모든 제조회사 책임 키트를 다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우선 생각해야 되고요. 다 다르니까요. 그럼요. 효과가. 네. 예. 두 번째로 전문가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과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고 이를 토대로 논의와 비판적인 검토가 되는 것은 필요하고요. 당연히 권장해야 될 일입니다. 네. 그래야 이제 발전이 되는 거고 또 키트도 더 정확해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하겠죠. 예. 그러나 그러한 부분은 오히려 권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들이 명확하게 과학적인 증거와 검증 데이터에 근거하지 않고 책임론이라든지 또 이게 4차 대유행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까지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다고 보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결국 4차 대유행의 원인이라 그러면은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하나일 수는 있겠지만 그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와 역학적인 조사, 추가적인 조사 통해 확인될 상황이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추정과 의혹에 불과한 그런 수준으로 과학적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이 점은 방역 당국이 필요하다면 그러한 부분을 정밀하게 조사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성이 있다면 봐야 되겠죠. 반대로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 자가 진단 키트를 통해서 양성이 나온 분들이 선별 검사소에서 양성자로 확인된 경우가 수백 명에 달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자가 진단 키트 유용성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유용성과 위음성으로 인한 문제점 모든 걸 고려해서 과학적으로 연구 결과를 통해서 확인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불필요한 정치적인 그런 오해는 사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지금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위양성보다 위음성을 다들 이제 조용한 전파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할 텐데 이 음성이 나오더라도 감염이 의심되거나 좀 접촉 그러니까 사례가 있다거나 아니면 좀 증상이 있다 하면 반드시 PCR 검사를 좀 그러니까 보조적인 어디까지나 좀 용도로 사용을 해야겠죠. 그럼요. 이 자가 진단 키트는 보조적인 거고요. 확진 검사가 전혀 아닙니다. 원래 설계 자체가 집단을 대상으로 스크리닝용으로 하는 선별 검사용으로 이제 사용하는 거고 진단이나 확진 검사는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용도와 목적을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혹은 국민에게 잘못 이 명확히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혼선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자, 경기도가 지금 자가치료 대상을 만 12세 이하에서 만 50세 이하의 건강한 성인 이렇게 확대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얼핏 위험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경기도는 이거 매뉴얼 따라서 운영을 하면은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하고 또 도입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이유로는 이미 이러한 그 무증상의 혹은 증상의 거의 경미한 이러한 사람에게서 자가 격리 치료를 하는 부분의 필요성과 의학적 타당성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부터 논의가 계속 되어 왔고요.
또 주요 외국 선진국에서 이러한 제도를 이미 예. 시행해 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사람들이 다 안쓰럽습니다만 고3 수험생들 정말 좀 안쓰러운데 이제 고3 수험생, 고교 교직원 19일부터 30일까지 예방접종이 시행되는 이런 상황인데 고3 수험생들은 지금 청소년 대상군에서는 처음 아니겠습니까? 네네. 뭔가 조금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걸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불가피한 당연히 필요한 조치죠. 예.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고 집단으로 지금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모여서 시험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예방 접종은 필요하고요. 다만 그 수능 시험 전이라도 네. 또 그 예방 접종 후에 효과가 나오려면 감염 예방 효과가 나오려면 최소 3주는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3주 기간 동안이라도 모임을 좀 자제하거나 혹은 밀폐된 공간에서 밀집해서 공부를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좀 방역 수칙을 정확하게 지켜주면서 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원칙을 좀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뭔가 백신을 맞고 증상이 있다 이랬을 때는 지금 기존 성인들이 지켜야 되는 수칙을 다 똑같이 지키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동일합니다. 좀 아까 방역당국에서 예. 예방 접종 후에 지켜야 될 수칙과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번에는 이제 학교 단위로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학교장과 보건 양호 교사의 또 지침 있고 관리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통제가 될 것이라고 문제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아까 방역 당국 브리핑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 당국이 이제 국산 항체 치료제 동물 실험에서 코로나 이 델타 변이 치료 효과가 확인이 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임상에도 여러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지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네, 1단계를 통과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전체 되겠고요. 3단계 중에. 네, 통상 3단계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1단계는 이제 그 동물 실험에서의 이제 결과고요. 사람에게서 인체에서의 효과가 있는지를 보는 게 2단계. 그리고 3단계에서는 대규모 임상 시험을 통해서 안전성과 관련된 테스트를 하는 것이 예. 3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관문을 넘었다. 그거조차도 희망적인 소식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의 상황은 좀 더 들여다보고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예. 오늘도 이제 백신 수급 상황에 대한 설명이 조금 있었고요. 이제 저희가 이번 달 초에는 좀 백신 보릿고개를 겪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들어온다는 계획이 어제 오늘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런데 최근에 그 예약이 일시 중단되고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일도 있었는데 이걸 또 우회 접속해서 예약을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이러면 나머지 사람들 좀 황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좀 정리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소위 반복되는 일이라서요. 네, 지금 자꾸 반복되는데 네. 이게 소위 IT 강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부분이 자꾸 발생하는 부분은 기술적인 한계성을 넘어서 아마도 이러한 부분에 익숙하지 못한 방역 당국의 전반적인 시스템 관리 역량 강화가 부족하다. 이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고요. 예. 사실 근본적으로는 이제 이번엔 55세에서 59세 또 50에서 54세도 이제 예약을 해야 됩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예약에 기본해서 이 접종을 하게 될 것이냐. 지금 3,500만 명분의 이 백신 접종 8월 말까지 들어온다고 할 때 예. 이런 40대까지 30대까지 계속 내려가는 그럼 인구가 더 많아집니다. 접종인이 더 많아지는 이 부분 이렇게 예약 방식으로 할 거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궁금하게 아마 그렇죠.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일제 도입한다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제한적으로 이렇게 빨리 예측 가능하도록 그 다음에 동시에 좀 접종자 대상, 즉 국민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 좀 바라보고 좀 안전을 기해야 되겠죠. 예, 이렇게 좀 이런 일이 자꾸 더 반복되는 것은 좀 신뢰를 무너뜨리고 방역 전반에 걸친 효과와 신뢰를 상실하는 그런 계기가 돼서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교수님, 지금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그러니까 1차와 2차 접종 사이가 11주 간격인데 이걸 한 1주에서 3주 정도 줄인다 그러면 아마 8주에서 10주 정도가 되겠죠. 이게 코로나 유행 속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빨리 백신 접종을 맞으려는 건데 궁금한 건 그러면 효능은 그대로일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 부분은 좀 의아해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조금 갈리긴 하는데요. 이 기존의 이제 연구 결과에서 원래가 8주였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이제 한 달 더 연기한 건데 그 당초 그러한 것이 항체 형성 효과가 좀 더 늦어지는 것이 한 달 정도, 4주 정도 늦어지는 게 훨씬 더 항체 형성 효과가 더 증가한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그러니까 접종 간격이 네. 넓을수록 예방 효과가 크다고 했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4차 대유행이 확산되는 기로에서 예방 접종 2차라도 빨리 맞으면 그 예방접종 맞은 분은 감염 위험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4차 대유행을 차단하는 그런 무기로도 쓸 수도 있는 예. 그런 예방을 넘어서 그런 무기로도 쓸 수 있는 차원에서 이런 백신 접종을 단축하는 것이 또 필요하겠다는 것을 그렇게 검토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효과를 비교해보고 우선순위의 측면이라든지 예. 그런 상황에서 판단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현재 지금 4차 유행 중심에는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있는데요. 기존에 개발된 백신으로도 델타 변이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그리고 대한의학회가 공동으로 검토한 연구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하고요. 기존에 영국 그 공중보건국에서 발표한 내용도 또 있거든요. 이거하고 비교해보면 내용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제 두 기관이 권위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실험을 한 거는 아니고요. 예. 지금까지 나온 연구 결과들 중에서 가장 신뢰할 만하고 과학적 근거가 높은 연구 결과들을 과학적 검토를 통해서 현재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영국 공중보건국에서 발표한 기존의 자료에서 화이자의 경우가 한 87.9%, 아스트라제네카가 59.8% 정도의 그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감염 변이 효과가 있었다는 그런 연구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한 신뢰성을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해 준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연구에서도 그러한 유사한 범위 내에 있다라고 이제 연구 결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화이자나 모더나나 그런 관련된 그런 메신저 RNA 백신의 경우에 79에서 88% 정도의 예방 효과가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역시 60에서 70% 내에 있다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제공한 거고요.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또 하나는 화이자와 모더나, 특히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고요. 그 이후의 백신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게 검토할 만한 또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낼 만한 데이터는 아직 없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추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